정오의 태양이 자결하는 철길 위, 달궈진 강철 레일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일그러뜨린다. 사지 욕신이 밧줄에 묶인 채 뜨거운 침목 위에 내동댕이 쳐진 여자. 바로 대한민국 유일의 사성장군 김소희였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진동이 땅을 울리기 시작한다. 고막을 찢을 듯한 기적 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수백 톤의 강철 괴물이 미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불과 수백 미터, 죽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 선로 옆 높은 흙더미 위 중장 최민재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잘 봐라. 전설이라 불리던 707 불사조가 고작 바퀴 아래 지시겨질 고깃덩어리가 되는 꼴을 네가 죽어야 내 비밀이 영원히 묻히는 거야. 그의 뒤에 선 부하들은 낄낄대며 조롱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쉐민들의 비명이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하지만 김소희의 눈동자는 공포 대신 서늘한 살기로 번뜩이며 최민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7시간 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허름한 골목. 아침 8시. 도시는 이미 출근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린 할머니 짬뽕 가게 안은 고요했다. 낡은 환풍기가 끼익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가게 구석, 기름때가 낀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낡아 빠진 전투복,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터져나왔고 어깨 견장에는 계급장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훈련소에서 갓 나온 훈련병인지 아니면 전역을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온 병장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행색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붉은 국물 속에 잠긴 면발을 휘저었다. 매콤하고 알싸한 캡사이신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제1야전군 사령관이자 전 특수전 사령부 707 특임대장 김소희. 전설적인 불사조라 불리는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호위 병력도 없이 계급장마저 떼어낸 채 5,000원짜리 짬뽕을 먹고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후루룩 면발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밤새 굳어있던 위장이 꿈틀거리며 깨어났다. 그때였다. 평화롭던 가게의 정적을 깨트리는 굉음이 울렸다. 쾅! 유리문이 부서질 듯 젖혀지며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문에 달려있던 풍경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짤랑거리는 소음을 뱉어냈다. 아침의 고요가 산산조각 났다. 김소희는 젓가락을 멈추고 곁눈질로 입구를 살폈다. 역겨운 냄새가 먼저 들이닥쳤다. 진한 알코올 냄새, 밤새 퍼마신 술이 위장에서 발효되어 올라오는 시큼한 악취가 짬뽕 국물의 얼큰한 향을 순식간에 덮어버렸다. 군화굽이 시멘트 바닥을 긁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사내 셋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맨 앞에 선 남자. 전투복 상의 단추는 배꼽까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목을 조르고 있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터질 듯 부풀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하게 풀려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오만함과 도끼는 선명하게 번들거렸다. 그의 어깨 위에서 무궁화 3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육군 대령 박동일. 국방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실세이자 군납비리의 몸통이라 불리는 자였다. 근무 시간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낮부터 술에 절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부하, 소령과 대위 역시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거들먹거리며 가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김소희의 고막을 긁었다. 주방에서 7순이 넘은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나왔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병을 들고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군인 양반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신. 물!
박동일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에 수저통이 튀어올랐다가 요란하게 떨어졌다.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컵에 물을 따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식탁 위로 흘러넘쳤다. 아이씨! 야! 노인네! 박동일이 벌떡 일어나며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눈이 삐었어? 내 군복에 물 튀었잖아. 이거 새깍비 네가 줄 거야? 어? 박동일의 고함이 좁은 가게 안을 째렁째렁 울렸다.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튀었다.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죄송하면 다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야, 여기 짬뽕 제일 매운 거로 3개 가져와. 빨리! 5분 안에 안 나오면 가게 엎어버린다. 박동일은 씩씩거리지며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하들은 킬킬거리며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는 척하더니 젖은 수건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김소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툭!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짬뽕 국물보다 더 뜨거웠다. 하지만 아질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다.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고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짬뽕 3그릇이 그들의 테이블 위에 놓였다. 박동일은 숟가락을 집어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후루룩!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동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검붉은색으로 변해갔다. 푸! 그가 입안에 있던 국물을 그대로 식탁 위에 뿜어버렸다. 붉은 국물 자국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아! 매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박동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짬뽕 그릇을 손으로 쳐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붉은 면발이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녔다.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캡사이신을 들이부었냐?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 어?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의자가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부서졌다. 할머니는 주방 입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이 가게가 원래 맛이 좀... 부하인 소령이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동일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씩씩거렸다. 야, 장부 가져와. 위생 검열한다고 해. 이따위로 장사하면 문 닫게 해줘야지. 감히 대한민국 대령 입맛을 테러해?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바로 머리 위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켰다. 칙! 불꽃이 타올랐고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게 안으로 퍼져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소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동일 일당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녀는 뚜벅뚜벅 군화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연기가 자욱한 테이블 앞 김소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동무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박동일이 담배 연기를 기울게 내뿜으며 고개를 돌렸다. 흐리멍덩한 눈이 김소희를 위아래로 훑었다. 낡은 전투복, 흙이 묻은 군화, 그리고 텅 빈 어깨 견장.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뭐야 이건? 웬 짬찌끄레기가 밥 먹다 말고 훈수질이야. 박동일이 킬킬거리자 부하들도 따라 웃었다. 김소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근무 시간의 음주, 민간인에 대한 위협 및 기물 파손, 그리고 실내 흡연, 군인 복무규율 위반입니다. 당장 담배 끄고 주인분께 사과하십시오. 순간 박동일의 웃음이 뚝 끊겼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후볐다. 감히 대령인 자신에게 계급장도 없는 일개 병사나부랭이가, 그것도 여자가 훈계라니. 술기운이 확 달아나고 그 자리를 분노가 채웠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80cm가 넘는 거구가 김소희 앞을 가로막았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짬뽕 국물이 튀어있는 식탁 위에 지적껐다. 칙! 소리와 함께 검은 재가 지식여졌다. 박동일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나는 썩은 술 냄새가 김소희의 코를 찔렀다. 야, 너 소속 어디냐? 그는 김소희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낡은 전투복에는 명찰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기가 막힌다는 듯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명찰도 없어? 이거 완전 당나라 군대네. 야, 너 군인 맞냐? 아니면 어디서 코스프레 하러 온 거야? 김소희는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군인입니다. 대령님보다 더 군인다운. 그 말은 도화선이 되었다. 박동일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게 진짜 돌았나? 그의 굵은 손이 순식간에 뻗어나와 김소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억센 힘으로 그녀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김소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박동일이었다. 여자의 몸인데도 마치 강철 기둥을 잡은 것처럼 미동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는 더욱 거칠게 멱살을 흔들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눈을 똑바로 떠? 내가 누군지 알아? 박동일이야. 국방부 박동일. 그의 고함에 가게 유리가 윙윙거렸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구석으로 숨었다. 박동일은 김소희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핏발선 눈이 그녀의 깨끗한 피부와 또렷한 눈동자를 훑었다. 그리고 입가에 더러운 미소를 띠며 가장 모욕적이고 저열한 말을 뱉어냈다. 하, 낯짝 반반한 거 보니까 견적 나오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군인 아니지? 그는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김소희의 턱을 툭툭 건드렸다. 이런 촌구석에서 군복 입고 설치면 군바리들이 환장할 줄 알았냐? 요새는 창녀들도 취향이 독특하네. 위수지역 뚫고 들어와서 몸팔로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대령한테 설교질이야. 부하들이 박장대소했다. 대령님 말이 심하십니다. 창녀라니요. 그냥 위문 공연 나온 아가씨라고 해주시죠. 소령이 비아냥거리며 거들었다.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소희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베어 넘길 때 보였던 살기에 가까운 차가운 침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턱을 건드리는 박동일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 말, 김소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한처럼 위태롭고 서늘한 기운이 박동일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주 뼈저리게. 박동일은 잠시 멈칫했다. 여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맹수와 마주친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가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술기운과 오만합이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해버렸다. 후회? 지랄하고 있네. 박동일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신의 짬뽕 그릇을 집어들었다. 붉고 기름진 국물이 찰랑거렸다.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다. 건방진 년.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릇을 뒤집었다. 그릇이 뒤집히는 순간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붉은 액체가 허공에 궤적을 그리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소희의 시야가 순식간에 시뻘건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촤악! 마치 뜨거운 용암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펄펄 끓던 짬뽕 국물이 그녀의 정수리를 강타하고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과 코, 입술을 덮쳤습니다. 캡사이신의 매운 도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열기와 함께 피부 모공 하나하나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으흑!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삼켰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화끈거림이 두피를 지저댔다. 탱글탱글한 면발들이 젖은 머리카락과 엉겨붙어 마치 붉은 뱀떼처럼 꿈틀거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홍합 껍데기와 오징어 조각, 양파 건더기들이 낡은 전투복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입고 나왔던 야전 상의는 순식간에 붉은 기름으로 얼룩져 걸레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뚝, 뚝, 뚝. 턱끝을 타고 흘러내린 붉은 국물이 식당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비릿한 해물 냄새와 역겨운 고춧가루 냄새. 숨을 쉴 때마다 매운 기운이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와 기침을 유발했지만 김소희는 숨조차 멈춘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흘러들어간 국물이 안구를 찔러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생리적인 고통에 의한 반사작용일 뿐. 식당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주인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악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꼴 좋다. 야, 이제야 좀 볼만하네. 박동일이 배를 젓고 넘어갈 듯 웃어젖혔습니다. 빈 그릇을 테이블 위에 탕 하고 내려놓은 그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부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뭐해? 이 명장면을 나만 볼 수 없잖아. 빨리 찍어.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 폭발한다. 짬뽕녀의 최후. 어때? 그의 명령에 소령과 대위들이 낄낄거리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찰칵, 찰칵, 띠링.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김소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소리, 줌을 당기며 킬킬거리는 소리.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국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김소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각도 죽이는데요. 면발이 머리에 걸른 게 아주 예술입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좀 봐봐. V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 소령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김소희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비열하고 잔인한 짐승들의 얼굴. 하지만 김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거나 뜨거움에 못 이겨 얼굴을 문질렀을 것입니다. 혹은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면발을 털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움에 몸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하게 마치 강철로 빚어낸 동상처럼 그 자리에 서서 앞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천 번도 더 박동일의 목을 꺾고 관절을 분리하고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살인 기술이라면 이 좁은 식당 안의 남자 셋을 처리하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젓가락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경동맥을 뚫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수모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처참한 명분. 뜨거운 국물이 식어가며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맵고 쓰라린 통증이 눈동자를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동자가 웃고 떠드는 박동일의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박동일.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명찰에 새겨진 그 이름 석자를 망막에 태워버릴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군번, 계급, 그리고 저 더러운 웃음소리까지 뇌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윽고 김소희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웃고 떠들던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탓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젖은 상의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부스럭. 물에 젖어 축축해진 지갑을 꺼냈습니다. 박동일은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울고불고 빌 줄 알았던 여자가 너무나 태연했기 때문입니다. 김소희는 지갑에서 젖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국물로 엉망이 된 테이블 위에 박동일이 내려놓은 빈 짬뽕 그릇 옆에 그 돈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탁! 젖은 지폐가 테이블에 달라붙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동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붉은 국물이 턱선을 타고 목덜미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심해의 깊은 어둠처럼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듯 고요하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박동일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인 위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하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짐짓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돈 내는 거냐? 하,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김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자국 박동일에게 다가갔습니다. 군화 밑창이 바닥에 떨어진 국물을 밟으며 질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동일의 코앞까지 다가선 그녀는 까치발을 들거나 몸을 숙일 필요도 없이 그와 시선을 나란히 했습니다. 그녀의 키는 박동일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박동일의 귓가로 다가갔습니다. 박동일은 피하려고 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압박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건조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사신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이 짬뽕값 아주 비쌀 거야. 박동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놈의 그 잘난 군생활 전부를 걸어도 모자랄 만큼. 말을 마친 김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떼고 박동일의 얼굴을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경멸이나 분노조차 아깝다는 듯한 무심한 눈빛. 그녀는 뒤로 돌았습니다. 가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붉은 국물이 그녀가 걸어가는 길 뒤로 점점이 핏자국처럼 남았습니다. 박동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거기 안 서! 이게 어디서 협박질이야! 야, 전현 잡아! 헌병대 불러! 하지만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녀를 잡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그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과 서늘한 기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소희는 뒤에서 들려오는 박동일의 욕설과 고함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끽.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따스해야 할 햇살조차 지금은 그녀의 몸을 휘감은 모욕적인 열기를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식당 밖 거리를 지나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냄새를 풍기며 걸어 나오는 여군.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저 여자 봐. 무슨 일이야? 어머, 냄새. 술 먹고 행패 부렸나 봐. 군인이 저게 무슨 꼴이야. 쯧쯧. 세상의 모든 시선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김소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군복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패잔병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둔 낡은 지프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차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그 평화로운 하늘 아래 그녀의 눈에서 억눌러 왔던 살기가 푸르게 번뜩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붉은 얼룩은 물로 씻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피눈물로만 씻어낼 것입니다. 그녀는 거칠게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쾅! 육중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의 포성처럼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육군본부 대강당. 거대한 돔 형태의 천장이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을 조성하는 이곳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을 가득 메운 것은 짙은 녹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제복의 물결이었습니다.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계급장들이 실내 조명을 받아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위관급 장교부터 영관급 그리고 저 앞줄에 앉은 별들까지 수천 명의 장교들이 내뿜는 긴장감은 대강당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누군가는 제복의 주름을 신경질적으로 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군화가 바닥을 딛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불필요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앙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이 거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처럼 맴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침묵의 바다 한가운데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단 하나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중앙열 좌측 대령들이 모여있는 구역. 박동일 대령은 다리를 꼬고 앉아 옆자리에 앉은 동기생 최중령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입은 정복,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화려했고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그는 완벽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풍겨나오는 냄새는 그 겉껍질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일이 킬킬거리며 최중령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씹고 있는 박하사탕 부서지는 소리가 귓속말과 함께 섞여 들어갔습니다. 야, 최중령, 냄새 안 나지? 아까 사우나 가서 땀 좀 뺐거든. 최중령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코를 벌른거렸습니다. 짙은 스킨 향수 냄새 사이로 덜 분해된 알코올의 악취가 뱀혀처럼 스물스물 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완벽합니다, 형님. 스킨 냄새 좋으신데요? 근데 아침부터 무슨 사우나입니까? 오늘 신임 군단장 취임식인 거 모르셨어요. 박동일은 콧방귀를 뀌며 거만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찌익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취임식은 무슨 얼어 죽을. 야, 아침에 재수 옴붙어서 씻고 온 거야. 어떤 미친년 하나가 내 옷에 짬뽕 국물을 쏟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라기엔 너무 컸고 대화라기엔 너무 저속했습니다. 주변에 앉은 몇몇 소령들이 힐끔거렸지만 박동일의 견장에 박힌 무궁화 3개를 보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동일은 그들의 시선을 즐기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교육 좀 시켜줬지? 군기 빠진 것들이 요새 너무 많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데 확 그냥 뺨을 갈기려다가 보는 눈이 많아서 참았다. 계급장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박동일은 아침의 기억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의 비굴한 모습은 삭제하고 정의로운 상관이 되어 하급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최중령이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형님 성질에 그걸 참으셨으니까 많이 유해 주셨네요. 내가 원래 젠틀하잖아.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피 보면 재수 없으니까 봐준 거지. 그년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나중에 걸리기만 해봐. 군 생활 꼬이게 만들어줄 테니. 박동일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지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화제를 돌리려는 듯 단상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근데 새로 오는 양반 누군지 들었어?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소문도 안 돕니다. DSC, 국군 방첩사령부종 라인이라는 말도 있고 청와대에서 직접 꽂았다는 말도 있고. 최중령의 말에 박동일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 어차피 똥별들 다 거기서 거기지. 책상에 앉아서 결제나 하던 늙은이 아니겠냐.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오늘 저녁에 기생집 데려가서 양주 좀 먹이면 형님 동생 하는 거지 뭐. 형님도 참 그래도 군단장인데 조심하십시오. 조심은 무슨, 군대는 줄이야 줄. 내가 최민재 중장님이랑 끈끈한 거 알지? 이번 군단장도 최 중장님 라인이면 내 손바닥 아니라니까. 오면 내가 군기 좀 잡아야지. 여기 실세가 누군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박동일은 킬킬대며 다리를 덜덜 떨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군단장을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겪었던 그 불길한 눈빛의 여자는 이미 까맣게 잊은 채 그는 다가올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대강장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짧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드린 듯 좌중의 잡담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수천 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중앙으로 쏠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정훈 공보참모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7기 기동군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좌석에 앉아있던 수천 명의 장교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옷깃이 스치고 군화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척 하는 하나의 거대한 파열음으로 합쳐졌습니다. 그 절도 있는 동작은 마치 잘 짜인 기계장치처럼 완벽했습니다. 박동일도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기운에 다리가 살짝 풀렸지만 그는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끝내지.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야겠는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대강당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고양된 목소리였습니다. 신임 군단장님 입장! 그 순간 대강당의 조명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오직 단상 중앙과 입구 쪽을 비추는 핀 조명만이 남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강당 뒤편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마호가니 문으로 향했습니다. 높이가 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육중한 문은 마치 다른 세계와 이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쿵! 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성문의 빗장이 풀리는 듯한 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틈새로 강렬한 백색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의 태양, 그 찬란하고 눈부신 빛의 기둥이 어두운 대강당의 공기를 단숨에 꿰뚫었습니다. 실내의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눈을 찡그리며 손을 들어 빛을 가렸습니다. 그 강렬한 역광 속에서 하나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인도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뿜어내는 기세는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박동일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실루엣을 응시했습니다. 빛 때문에 형체가 흐릿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장군들이 보여주는 풍채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의 실루엣이 아니었습니다. 날렵하고 곧게 뻗은 선, 마치 벼랑 끝에 선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세,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군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전투화의 둔탁한 소리가 아닌 날카롭고 명징한 소리.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박자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장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경악과 의문이 뒤섞인 탄식이었습니다. 뭐야, 소리가 여자? 설마. 박동일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저 발소리, 저 리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불길한 기시감. 빛 속에 서 있던 인물이 마침내 대강당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역광이 사라지고 핀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수천 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정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겨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별 4개가 박힌 베레모가 얹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는 무공 훈장을 비롯한 수십 개의 약장이 갑옷의 비늘처럼 번쩍였고 왼쪽 어깨에는 특수전 사령부 707 특임대의 휘장이, 오른쪽 어깨에는 제7기둥 군단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장식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동자.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7기동 군단장 대장 김소희!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박동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의 뇌가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정지해버렸습니다. 김소희? 그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 최초의 여성 707 대대장. 단신으로 테러 조직을 괴멸시켰다는 살아있는 신화. 불사조, 피해 마녀라고 불리는 전쟁 기계. 하지만 박동일이 놀란 것은 그녀의 명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얼굴, 저 차가운 눈빛, 저 오뚝한 콧날. 불과 2시간 전 자신이 짬뽕 국물을 뒤집어 씌웠던 그 계급장 없는 여군, 자신이 술집 여자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 자신의 귓가에 이 값은 아주 비쌀 거야 라고 속삭였던 그 사신, 그녀가 지금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동일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붉게 상계되었던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단상 위에 선 김소희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 포인터처럼 정확하게 대령들이 앉아있는 구역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길이 박동일에게 머물렀습니다. 박동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심하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 담긴 의미를 박동일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중앙에 연설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에 대강당 안의 공기 밀도가 바뀐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충성. 그녀가 짧고 굵게 경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증폭되어 대강당의 구석구석을 그리고 박동일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박동일은 본능적으로 손을 올려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짬뽕이 위장 속에서 역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형식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 김소희 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를 기다리는 수천 명의 침묵 속에서 박동일만이 공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홀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내 군 생활은 이제 끝났다. 태양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위해 강림한 여신처럼 성스럽고도 동시에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두려웠습니다. 단상 뒤편에서 쏟아지는 빛이 그녀의 주변에 후광을 만들어냈지만 박동일의 눈에는 그 빛이 마치 그녀를 휘감은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붉은 복수의 불꽃. 김소희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대강당 전체가 그녀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대강당을 지배했습니다. 김소희 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떠난 후 수천 명의 군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은색 별. 그 차가운 금속성 광채가 마치 수천 개의 눈동자가 되어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놓인 두툼한 연설문 뭉치를 하얀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나무 바닥에 스치며 나는 스륵하는 소리가 거대한 앰프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마이크에 닿았습니다. 취임사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손짓과 함께 단상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이 번쩍이며 깨어났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허름한 짬뽕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평화로운 식당 풍경.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면 중앙,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한 남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기시적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고막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야, 이따위 걸 돈 받고 팔아? 화면 속의 박동일이 젓가락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 구석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계급장 없는 군복 차림의 여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개강당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과 단상 위의 김소희 대장을 번갈아 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의 여군, 그리고 단상 위의 사성 장군,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너 같은 년들이 군대물 다 흐리는 거야. 어디 술집에서 굴러먹다 왔냐? 스크린 속 박동일의 폭언이 대강당의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장성들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의 최고 사령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하극상이자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화면 속 박동일이 뜨거운 짬뽕 그릇을 들어 여군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재생되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여군의 머리카락과 군복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참혹한 광경에 객석에 있던 여군 장교 몇몇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동일이 짬뽕 그릇을 엎는 그 순간의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거대하게 박제되어 대강당의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소희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스크린 속의 붉은 국물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박동일 대령. 그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린 그 이름은 대강당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박동일은 의자 속으로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바닥이 꺼져 지구의 내핵으로 사라져버리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정복 셔츠를 적셨습니다. 일어납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박동일 옆에 앉아있던 동료 대령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황급히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바람에 박동일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골이 되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소희 대장이 단상 끄트머리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군화굽 소리가 탁, 탁, 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몸을 숙여 정확히 박동일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술집 여자가 여기 서 있군. 그녀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톡톡 쳤습니다. 금속성의 맑은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렀습니다. 올라와. 그녀의 손가락이 박동일을 향해 까딱거렸습니다. 올라와서 내 머리에 마저 부어보지 그래. 아직 덜 부은 것 같던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극한의 공포가 박동일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관략근이 통제력을 잃고 풀려버렸습니다. 박동일의 다리 사이로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진녹색 정복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이 순식간에 검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노란 액체가 바지를 타고 흘러내려 반짝이게 닦아놓은 전투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코를 막으며 기겁을 하고 물러섰습니다. 지린내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령이 수천 명의 부하들과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른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김소희 대장은 그 추한 꼴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냄새나는군. 치워.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강당의 양쪽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헌병대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헬멧에 MP 완장을 찬 그들은 성난 맹수처럼 박동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헌병들이 박동일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습니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박동일이 돼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지만 헌병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를 바닥에 무릎 꿇긴 헌병 조장이 박동일의 어깨로 손을 뻗었습니다. 찌익!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대강당을 갈랐습니다. 헌병 조장이 박동일의 양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 버렸습니다. 실밥이 터지고 옷감이 찢겨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계급장은 이제 쓰레기보다 못한 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리, 철컥, 차가운 금소금, 은색 수갑이 박동일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명 팔자 수갑, 중범죄자에게나 채우는 그 수갑이 국방색 정복 소매 위에서 번득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군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에 채워진 족쇄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줌을 당겨 오줌에 젖은 바지와 바닥에 뒹구는 계급장 그리고 수갑찬 손을 적나라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모든 TV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끌고 가. 김소희 대장이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명령했습니다. 대통령 특명이다. 군영법 제64조 상관모역, 제44조 항명, 그리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박동희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기물파손, 군사법원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 좋아하던 짬뽕도 못 먹게 될 테니 유감이군. 헌병들이 짐짝처럼 박동희를 들어올려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그가 흘린 오줌 자국이 길게 선을 그리며 남았습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대강당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김소희 대장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압도적인 힘에 대한 복종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김소희 대장이 다시 연설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마이크를 고쳐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서늘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내 군대에 적당이란 없다. 그녀의 선언에 수천 명의 군인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본능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소희의 눈은 이미 대강당을 넘어 더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귀빈석 맨 앞줄. 그곳에는 국군 기무사령관 최민재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김소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소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별이 조명을 받아 붉게 마치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거대한 로터블레이드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굉음이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상에서의 소란스러웠던 취임식과 박동일 대령의 처절한 비명은 이제 까마득한 발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해발 3,000m 상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마치 장난감 블럭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김소희 대장은 UH-60 블랙호크 헬기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해져 왔지만 그녀에게 이 흔들림은 요람처럼 익숙했습니다. 특전사 707 시절 수천 번도 넘게 몸을 실었던 강철의 새.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엔진의 규칙적인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민재.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대강당에서 마주쳤던 최민재 중장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뱀 같은 눈.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신마저 수장시키려 했던 그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박동일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놈은 반드시 반격해올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열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때였습니다. 규칙적이던 엔진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이질적인 소음이 섞여들었습니다. 끼익. 마치 금속과 금속이 억지로 비틀리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 보통 사람이라면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절대 듣지 못했을 작은 소리였지만 전장의 감각이 살아있는 김소희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종석 쪽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조종사인 정 대위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정석대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옆 부조종사석에 앉은 사내였습니다. 헬멧 바이저를 깊게 내려 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부조종사. 그의 오른손이 조종관이 아닌 계기판 아래쪽의 비상 차단 밸브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소희의 본능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저 손동작은 비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풀려는 찰나 부조종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그가 무언가를 강하게 젖히자 헬기 내부의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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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좁은 귀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체가 요동치며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대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유압계통 이상, 엔진 출력 저하, 부조종사님 대체 뭘 건드린 겁니까? 하지만 부조종사는 대답 대신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빛을 발하며 뽑혀나왔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습니다. 총구는 망설임 없이 옆자리에 정대위를 향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 총을 쏠 필요도 없다는 듯 부조종사는 권총의 손잡이 끝으로 정대위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정대위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며 조종관 위로 푹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조종관이 앞으로 밀리며 헬기는 기수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꺄! 아! 중력이 사라지는 끔찍한 부유감. 기체가 나선형을 그리며 추락하기 시작하자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헬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원심력 때문에 몸이 벽으로 처박히는 상황에서도 김소희는 바닥에 박힌 쇠말뚝처럼 중심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겨누는 부조종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저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추락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조종사가 킬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 피닉스? 여기서 통구이가 되면 전설도 끝이지. 그의 목소리는 헬멧 무전기를 통해 김소희의 헤드셋으로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자살 테러. 최민재는 자신의 비밀을 덮기 위해 부하의 목숨조차 소모품으로 쓰는 자였습니다. 김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발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기체가 빙글빙글 도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직선이었습니다. 죽어! 부조종사가 방화쇠를 당겼습니다. 피식, 피식. 소음기를 통과한 총알 2발이 김소희가 있던 자리를 꿰뚫고 뒷좌석 시트에 구멍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총구가 불을 뿜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상체를 숙이며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타고들었습니다. 좁은 조종석과 객석 사이의 통로, 그곳은 그녀에게 최적의 사냥터였습니다. 김소희의 왼손이 부조종사의 총든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철 같은 악력이 그의 손목뼈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습니다. 끄악! 부조종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김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잡은 손목을 지렛대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우두둑!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인체 구조상 절대 꺾일 수 없는 방향으로 팔이 뒤틀렸습니다. 하얀 뼈가 군복을 뚫고 튀어나올 듯이 솟구쳤습니다. 고통에 찬 부조종사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소희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그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헬기 계기판 쪽으로 쳐박았습니다. 쾅! 강화 유리로 된 계기판이 금이 가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헬기는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빙글빙글 돌며 지상을 향해 곤두박치고 있었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미친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500, 1500, 1500. 부조종사는 고통 속에서도 품에서 단검을 꺼내 발악하듯 휘둘렀습니다. 피 묻은 입술을 비틀며 그가 악을 썼습니다. 같이 죽어! 최 중장님이 널 지옥으로 보내라고 하셨다. 눈앞에서 번뜩이는 칼날, 김소희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다시 한번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가슴팍에 무릎을 꽂아 넣었습니다. 퍽!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부조종사가 피를 토했습니다. 그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김소희는 기절한 암살자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십 초. 고도 경보음이 더욱 날카롭게 울려댔습니다. 상승하라, 상승하라. 기계적인 음성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김소희는 즉시 조종관을 잡고 기체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은 이미 먹통이었습니다. 유압 라인이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쇳덩어리는 이제 날개가 달린 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옆자리에 쓰러져 있는 정대위에게 향했습니다.
젊은 조종사,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남편일 그가 의식을 잃은 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혼자 탈출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전에 동료를 버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정 대위의 안전벨트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비치된 비상용 낙하산을 낚아챘습니다. 중력 가속도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정 대위의 몸에 낙하산을 결속시켰습니다. 정신 차려, 죽고 싶지 않으면 눈 똑바로 떠. 그녀가 정 대위의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정 대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대장님? 설명할 시간 없다. 내가 셋을 세면 밖으로 밀 거다. 넌 살아야 해. 김소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헬기 측면 도어에 레버를 당겼습니다. 쿠앙! 문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기압차로 인해 맹렬한 바람이 기내로 들이닥쳤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강풍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 아래로 험준한 산맥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도는 10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그녀는 정 대위의 몸을 문가로 끌고 갔습니다. 둘! 그녀는 주저없이 정 대위의 가슴에 달린 낙하산 개방고리에 손을 걸었습니다. 셋! 가라! 김소희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정 대위를 허공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낙하산 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퍼버벅! 정 대위의 몸이 헬기 밖으로 튕겨나감과 동시에 하얀색 낙하산이 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바람에 실려 위쪽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확인한 김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남은 낙하산은 하나. 하지만 기체는 이미 회전이 너무 심해져서 중심을 잡고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닥은 기울어졌고 세상은 팽이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예비 낙하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고도계는 이미 500m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뛰어내려도 낙하산이 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높이. 하지만 헬기 안에 남아있으면 100% 사망이었습니다. 김소희는 헬기 문틀을 잡고 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다가오는 짙푸른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코끝까지 다가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최민재, 이 정도로 날 죽일 순 없어. 그녀는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허공에 몸이 뜨는 순간 그녀는 헬기다 자신의 발밑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력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지금 켜야 한다. 그녀는 등 뒤의 낙하산 줄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촥! 등 뒤에서 거대한 천이 펼쳐지는 충격이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낙하산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추락하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바로 아래쪽에서 끔찍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쾅! 그녀가 타고 있던 헬기가 산 중턱의 암벽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거대한 주황색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공기를 타고 위쪽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김소희의 구나 밑창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폭발음은 산맥을 타고 메아리치며 짐승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라 푸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 불지옥의 한가운데서 김소희는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거대한 화염은 마치 전설 속의 불사조 피닉스가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낙하선 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헬기의 잔해, 저 안에 자신의 시체가 있다고 믿을 최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 돌아갔을 때 경악으로 물들 그 늙은 여우의 표정도. 김소희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봉화였습니다. 기대해라, 최민재. 바람소리에 묻힌 그녀의 낮은 읊조림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지옥불이 어떤 건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능숙하게 낙하산 줄을 조종하며 숲속의 안전한 공터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등두에서는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태울 듯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귀환을 축하하는 축포처럼.
숲의 젖은 흥겨움과 타오르는 항공료의 매캐한 냄새가 깊게 들이마시며 김소희는 낙하산줄을 끊어냈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헬기가 추락한 지점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불타고 있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미래를 위한 칼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군화 속에 숨겨두었던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금이 갔지만 신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입니까? 뉴스에서는 헬기가... 김소희는 차분하게 그러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뉴스 따위 믿지 마. 피닉스는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니까. 그녀는 숲을 헤치고 걸음을 옮기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코드 제로 발령, 고스트팀 전원 소집해. 장소는 파주 외곽 3번 국도변 폐주 유소. 시간은 1시간 준다. 전화기 너머에서 군화 뒤축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듯한 기압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옙, 알겠습니다. 놈들이 살아있는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끄는 김소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최민재, 그 늙은 여우가 숨겨둔 가장 더러운 비밀이 있는 곳. 그녀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닐하우스 농장이었지만 그 규모는 기이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푸른솔 농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소똥 냄새 대신 묘하게 릿한 쇠 냄새가 났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CCTV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고 농부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지나치게 큰 사내들이 3단봉을 허리에 차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이 비닐하우스 지붕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게 빛날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끼익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고 문이 열리며 5명의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것은 흑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김소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특수임무대대 707 출신의 최정예 요원 4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도 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자체가 흉기였습니다. 수천 번의 실전과 사선을 넘나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가 그들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장 안쪽에서 경보음이 울리더니 비닐하우스 뒤쪽에 거대한 창고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개미떼가 쏟아져 나오듯 검은 양복과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수는 좋기 50명은 되어버렸습니다. 맨 앞에 선 덩치 큰 사내, 이곳의 관리인인 듯한 자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뭐야, 이 쥐새끼들은 군인 나부랭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오늘 제삿날인 줄 알고 찾아왔나? 그의 뒤에 선 50명의 조직원들이 낄낄거리며 가닥을 무기로 긁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금속금이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5대 50,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상황. 하지만 김소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끼며 관리인을 향해 턱을 까딱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50명의 고함보다 더 또렷하게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길을 비키면 병원 신세로 끝나겠지만 막아서면 영안실로 가게 될 거야. 선택해. 관리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얘들아, 담가버려! 뼈와 살을 분리해서 돼지 사료로 줘버려! 우와! 함성과 함께 50명의 거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5개의 작은 바위를 덮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소희와 4명의 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캉!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김소희는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상무술 크라브 마가.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적인 파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놈의 턱 밑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놈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비명지를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놈의 멱살을 잡아채어 뒤따라오던 다른 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인간 볼링핀처럼 두 명의 덩치가 뒤엉켜 나뒹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도 대원들 역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한 대원은 날아오는 야구방망이를 맨손으로 막아내는 대신 상대의 손목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비명과 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낮은 로우킥으로 상대의 무릎을 박살낸 뒤 쓰러지는 놈의 뒤통수를 군화발로 찍어 눌렀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 뼈가 부러지는 우두둑 소리, 그리고 짐승 같은 비명 소리가 뒤섞여 귀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소희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움직였습니다. 3명의 사내가 동시에 회칼을 휘두르며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왼쪽 놈이 찌르기를 들어오자 그녀는 반박자 빠르게 몸을 틀었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 그녀는 놈의 팔목을 낚아채어 그대로 오른쪽 놈의 배를 향해 밀어버렸습니다. 헉! 동료의 칼에 찔린 놈이 누를 부릅떴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소희는 남은 놈의 낭심을 무릎으로 올려찼습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놈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그녀는 회전력을 이용해 뒤돌려 차결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군화 뒷굽이 칼에 찔린 놈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퍽! 마치 썩은 호박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놈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50명의 건달 중 절반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폭력, 군더더기 없는 살상 기술,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소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던 관리인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정체도 뭐야? 사람이 어떡해? 김소희는 피 묻은 장갑을 털어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쓰러진 건달들의 몸을 밟고 지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4명의 대원들이 등을 맞대고 서서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관리인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악력에 관리인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열쇠 내놔. 최민재가 숨겨둔 장난감 상자 열쇠. 관리인은 덜덜 떨며 주머니에서 카드키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소희는 그것을 낚아채고는 미련 없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덕분에 남은 팔다리는 붙어있게 됐군. 그녀는 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남은 건달들을 견제하는 사이 김소희는 창고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냉동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카드티를 리더기에 긁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고기 대신 다른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다발,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현금 팔레트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누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최민재가 군납비리와 방산비리로 긁어모은 더러운 피와 땀의 결정체. 하지만 김소희의 시선은 돈다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다발 더미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꺼낸 청진기를 금고 문에 갖다 대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클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신음과 타격음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도 다이아몬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최민재가 저지른 모든 반역행위,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작전의 진상이 담긴 기록. 이 작은 물건 하나면 대한민국 군 수뇌부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전주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가 컨테이너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50명의 건달들은 모두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거나 기절해 있었습니다. 4명의 고스트팀 대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군복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그들을 둘러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물건은 확보했어. 한 대원이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씩 웃었습니다. 몸풀기로는 딱 좋았습니다, 대장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대장님? 김소희는 창고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피처럼 물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서울 방향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가야지. 뱀의 머리를 자르러. 그녀는 주머니 속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민재는 지금쯤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축배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 금고가 털린 줄도 모른 채. 김소희는 쓰러진 관리인의 배를 군화발로 밟고 지나가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최민재한테 전해 유령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간다고. 5명의 전사들은 다시 검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돈과 신음하는 패배자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진정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김소희의 눈동자 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승리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고스트 팀원들은 방금 확보한 하드디스크가 가져올 파장을 기대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김소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귀에 꽂힌 인이어 이어폰에서 기계적인 신호음이 끊어지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좁은 차 안을 날카롭게 찢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만이 싸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팀원들에게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승합차 안의 열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사람의 목소리 대신 규칙적이고 묵직한 기계음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철과 철이 맞부딪히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 육중한 바퀴가 레일을 지시기는 굉음, 그리고 그 소음 사이를 뚫고 기름기 낀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민재 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장군, 아니지. 이제는 테러리스트 김소희라고 불러야 하나? 내 선물은 잘 챙겼나 모르겠군. 김소희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최민재, 네 놈의 비자금 장부는 내 손에 있다. 지금 당장 자수하고. 하지만 최민재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긁힌 칠판 소리처럼 불쾌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성격 급한 건 여전하고만.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내 금고를 터는 동안 나도 자네의 가장 소중한 금고를 하나 털었거든. 김소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배경음이 바뀌었습니다. 거센 바람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더욱 가슴 사무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공포에 질려 내뱉는 늙고 병든 노인의 비명,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김소희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널 죽여버리겠다. 최민재는 여유만만하게 대꾸했습니다. 죽이는 건 나중에 하고 거래를 하자고. 서울 외곽 폐쇄된 구로 철도 기지창 30분 주제. 네가 훔쳐간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혼자 와라. 무기는 버리고 쥐새끼 같은 부하들도 떼어넣고.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달리는 화물열차 바퀴 아래서 다진 고기가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 끊어진 신호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김소희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이성이 얼음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장님, 함정입니다. 놈들은 이미 대장님을 노리고. 김소희는 품 안에서 방금 탈취한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예비용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차 바닥에 굴러다니던 빈 담배 케이스와 비슷한 크기의 검은 플라스틱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준비해! 가짜를 만든다! 30분 후 서울 외곽의 구로 철도 기지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폐기된 기차들이 흉물스러운 뼈대처럼 늘어서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철가루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찢어진 철조망 사이를 통과하며 귀신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김소희였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창고 습격 작전 때 입었던 전술조끼는 벗어던졌고 흙먼지와 피가 엉겨붙은 낡은 전투복 상의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철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장은 없었습니다. 오직 오른쪽 주머니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사각형 물체만이 보였습니다. 칙!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부신 빛기둥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덜컹, 덜컹. 디젤 기관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관차의 맨 앞부분, 난간에는 2명의 노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소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와 어머니, 입에는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얇은 환자복만 입은 채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관차가 조금만 속도를 높이거나 급정거를 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선로 위로 떨어져 무거운 쇠바퀴에 깔릴 위치였습니다. 기관차의 운전석 옆 난간에 최민재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와라, 불패의 신화 김소희 대장. 부모님을 뵈러 오는 길이 참 험난했지? 김소희는 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외쳤습니다. 약속대로 혼자 왔다. 무기도 없어. 부모님을 놔줘. 최민재가 비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물건부터 확인하자. 던져.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쇳덩어리가 뿜어내는 위압감이 점점 그녀를 조여왔습니다. 부모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서치라이트 빛을 받아 보석처럼, 아니 핏방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테이프에 막혀 웅얼거림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지 마라, 도망쳐라,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소희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다, 니놈의 목숨줄! 최민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기관차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던져! 정확하게! 김소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이준휘가 급하게 조립한 가짜 하드디스크였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았지만 안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고철도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최민재가 그것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패배를 인정한 딸의 모습을. 그녀는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걸 주면 정말로 살려주는 거지? 약속 지켜! 최민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군인이다. 약속은 지킨다. 어서 던져! 김소희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기차와의 거리는 5m, 속도는 시속 10km.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하드디스크를 던졌습니다. 검은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밤하늘을 날았습니다. 최민재가 그것을 낚아채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팍! 하드디스크가 최민재의 손바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드디스크를 뺨에 비비며 환호했습니다. 하하하,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다. 김소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풀어줘. 최민재는 하드디스크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풀어드려라. 아주 편안한 곳으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가 난간에 묶인 밧줄의 매듭을 칼로 끊어버렸습니다. 툭! 지지대가 사라진 두 노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김소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안 돼! 하지만 최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부모님은 선로 옆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선로 위가 아닌 철로 옆에 덤불숲이었습니다. 하지만 노구의 몸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진 충격은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몸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탈을 굴러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소희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떨어진 곳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주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녀의 몸을 겨냥했습니다. 철로 주변에 매복해 있던 DSC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모두 김소희의 심장과 머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확성기를 통해 낄낄거렸습니다. 자, 거래는 끝났다. 부모님은 기차에서 내려드렸으니 약속은 지킨 셈이지. 이제 네 차례다, 김소희. 김소희는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부모님이 사라진 어둠 속 비탈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준희와 고스트 팀원들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여 부모님을 구조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저항하면 총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꼈습니다. 저항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자갈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원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군화발이 그녀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윽!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거친 손길들이 그녀의 팔을 뒤로 꺾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조였습니다. 플라스틱 끈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조여졌지만 김소희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거친 자갈 바닥에 물렸습니다.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야 한 구석으로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부모님을 업고 숲으로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살았다. 두 분은 살았어. 기차가 멈춰서고 최민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김소희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억지로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가학적인 쾌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김소희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천하의 피닉스도 가족 앞에서는 별 수 없군.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애국 시민이 정인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겠나. 김소희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즐겨둬, 최민재. 이게 네놈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최민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이겼는데 발밑에 깔린 이 여자의 눈빛은 왜 저렇게 살아있는 것인가? 그는 불쾌감을 지우려는 듯 들고 있던 권총 손잡이로 김소희의 관자놀이를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소희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부모님은 안전하다. 둘, 놈은 가짜 하드디스크를 진짜라고 믿고 있다. 셋, 이제 놈은 안심하고 나를 자신의 본거지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침투였습니다. 그녀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쓰러진 김소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싫어, 청와대로 간다.
VIP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생겼으니 검은 벤의 뒷문이 열리고 짐짝처럼 던져진 김소희를 태운 차량 행렬이 기지창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엔진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낮고 웅장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이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뒷문이 열리자마자 짐승 같은 손길들이 김소희를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허공을 날아 차가운 찰로변의 자갈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폐쇄된 줄 알았던 그러나 여전히 화물열차가 오가는 외곽의 낡은 철로였습니다. 밤 공기에는 녹슨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크크! 김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려 했지만 복부를 강타하는 군화발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통이 신경을 타고 뇌를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최민재 중장의 구두코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밟은 듯 구두를 털어내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서 은색으로 번뜩이는 작은 금속 물체. 그것은 김소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그리고 지금은 최민재가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외장 하드디스크였습니다. 물론 진짜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사라진 뒤였지만 최민재가 들고 있는 것은 겉모습이 완벽하게 똑같은 가짜였습니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김소희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그 난리를 쳤나, 대장 김소희. 네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가 내 손바닥 안에서 얼마나 우스운 꼴인지 똑똑히 봐라. 최민재는 하드디스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권총 손잡이로 그것을 미친 듯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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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탁한 파열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박살나고 내부에 정밀한 부품들이 산산조각이 튀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색 금속판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회로기판이 가루가 되어 흙바닥에 섞일 때까지 그는 광기 어린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폈습니다. 엉망이 된 고철 덩어리를 발로 툭 차며 그는 김소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봤나? 네 증거, 네 희망, 네 인생 전부 쓰레기가 됐어. 이제 너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다. 김소희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그녀의 말에 최민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그녀의 뺨을 권총으로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이 터졌지만 김소희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최민재를 더욱 불안하게 그리고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입을 닥치게 해. 철로 위로 올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요원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반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김소희를 질질 끌고 가 차가운 레일 위에 눕혔습니다. 등 뒤로 닿는 레일의 냉기가 옷을 뚫고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굵은 케이블 타이와 밧줄로 그녀의 팔다리를 침묵과 레일에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꼼짝할 수도 없는 완벽한 사형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낮고 묵직한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쿠궁, 쿠궁. 미세했던 진동은 순식간에 명확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기적 소리가 대기를 갈랐습니다. 빵! 화물 열차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뻗어나와 김소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최민재는 철로 옆 둔덕으로 올라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화면을 조작하더니 카메라 렌즈를 김소희에게 맞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군 주요 인사들이 접속해 있는 비밀 채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쇼를 진행하는 사회자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카메라를 향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군의 수치, 반역자 김소희가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감히 우리 조직에 대항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이 라이브 방송이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는 카메라를 돌려 다가오는 기차와 묶여있는 김소희를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기차는 이제 육안으로도 그 거대한 형체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철로의 진동이 김소희의 온몸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굉음이 점점 커져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최민재는 김소희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기차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잘 가라 피닉스, 지옥에서 내 이름이나 부르짖어라. 기차와의 거리는 불과 200m. 거대한 쉐뜬모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민재와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밴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김소희가 산산조각 나는 꼴을 볼 필요도 없다는 듯 혹은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보고 싶지는 않다는 듯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밴의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기차는 사신처럼 거대해졌습니다. 100m. 눈부신 빛이 시야를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기적 소리는 이제 소리가 아니라 고막을 찢는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소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죽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기차, 철도, 그리고 약속. 50m.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기관차의 전면부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질주하는 수백 톤의 강철 괴물이 그녀의 몸을 으깨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30m.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브레이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레일과 바퀴 사이에서 시뻘건 불꽃이 폭죽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수많은 불똥이 김소희의 얼굴과 몸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쿡쿡쿵, 쾅! 기차의 육중한 몸체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뒤틀리며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쇠가 녹아내리는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거대한 바퀴가 회전을 멈추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머리통을 향해 미끄러져 왔습니다. 김소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온통 붉은 불꽃과 검은 강철로 뒤덮였습니다. 끼익! 텅! 거짓말 같은 정적.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굉음도, 진동도, 비명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김소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코끝에서 불과 한 뼘, 아니 10cm도 되지 않는 거리. 거대하고 시커먼 기관차의 배장기가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끼쳐왔습니다. 엔진이 식으면서 내는 틱틱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칙! 기관차 하부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증기 사이로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누군가가 자갈밭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다급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군화 발소리가 김소희의 머리맡에서 멈췄습니다. 증기가 거치고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대검을 꺼내들더니 망설임 없이 김소희의 몸을 옥죄고 있던 밧줄과 케이블 타이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툭. 팔다리에 피가 통하며 저릿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투성이가 된 김소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강직하게 빛나는 남자. 전직 베테랑 기관사이자 현역 최고의 기술부사관 준위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김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톤의 쇳덩어리를 물리법칙을 거스르며 세워낸 직후의 전율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가 김소희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하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콧잔등 바로 앞에 멈춰선 기차 바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소희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보였습니다. 김소희는 터진 입술 사이로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준호의 어깨에 의지해 일으켰습니다. 멀리 사라진 최민재의 벤이 남긴 흙먼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금 맹금류의 것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위, 자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왔어. 그녀는 이준호가 건네주는 자신의 군번줄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저 기차를 타고 청와대로 간다. 내 장례식을 치러준 놈들에게 진짜 조문이 뭔지 가르쳐줘야지.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철로 위에 멈춰선 거대한 강철 괴물은 이제 그녀를 죽일 무기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달릴 전차가 되어 그녀의 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도 청와대 본관 2층.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기와 너머로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두꺼운 방탄유리 안쪽은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 책상 뒤에는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복 차림의 최민재 중장이 서류철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최민재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연기 톤을 섞어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각하, 참으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육군 707 특임제 출신의 영웅 김소희 대장이 오늘 오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통령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만년필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대통령이 낮게 물었습니다. 사고라니 구체적인 경위가 뭔가? 최민재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준비해둔 거짓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가 대답했습니다. 최근 김 대장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 감찰 결과 그녀가 기밀 문서를 유출하려다 발각되자 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선로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시신 훼손 상태가 너무 처참하여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안보지원사령부의 조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최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조금 전 김소희의 주머니에서 꺼내 박살냈던 가짜 USB와 똑같이 생긴 조작된 증거물이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김 대장이 빼돌리려던 기밀 목록입니다. 그녀는 국가를 배신하고 도주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영웅의 타락이라니 군의 수치입니다. 대통령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최민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안보지원 사령관의 보고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최민재의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유일한 목격자인 김소희는 기차 바퀴 아래 고깃덩어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승리는 완벽하게 그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육중한 집무실의 양문형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의 다급한 제지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존재의 기세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우당탕탕. 경호원 2명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의 저지선을 뚫고 집무실 카페 뒤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 최민재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낮에 악귀를 본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형상의 김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시커먼 기름때와 붉은 선혈이 뒤엉켜 있었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턱을 타고 뚝뚝 고급 카펫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고 온몸에서는 비릿한 쇠냄새와 화약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 그 눈동자만큼은 살아있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삼키지 못한 분노가 그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실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달려들려 하자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김 대장? 자네 그 몰골이 도대체? 김소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벅, 저벅. 피 묻은 군화가 바닥을 지식기는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최민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민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기차가 그녀를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여기 서 있단 말입니까? 공포에 질린 최민재가 쥐어짜듯 소리쳤습니다. 너 어떻게 귀신인가? 경호원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김소희는 최민재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통령 책상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민재가 움츠려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기를 꺼내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은 작고 검은 물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대통령의 책상, 최민재가 올려둔 조작된 서류 위로 던졌습니다. 탁!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났지만 그 무게감은 집무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각하, 최민재 중장이 보고한 내용은 전부 소설입니다. 그가 부순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놈이 목숨 걸고 없애려 했던 진짜 원본입니다. 최민재가 발작하듯 책상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거 치워! 저건 조작된 거야! 건드리지 마! 하지만 김소희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최민재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최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 김소희는 그를 바닥에 처박아둔 채 대통령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화면이 켜지자 집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어두운 폐기차역. 최민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방산비리로 챙긴 돈이 얼만지 알아? 겨우 300억이야. 그 돈이면 네 목숨값 치고는 과분하지 않나?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민재는 부하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묶어! 철로 위에 단단히 묶어버려! 기차 바퀴에 갈려서 형체도 안 남게 만들어! 이어지는 장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을 철로 위에 짐승처럼 결박하는 장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굉음, 최민재가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최민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합성입니다. 딥페이크입니다, 각하. 모함입니다. 김소희는 잡고 있던 최민재의 팔을 놓아주며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습니다. 딥페이크? 내 몸에 남은 이 상처들도 합성인가? 내 군복에 묻은 이 그래픽이야? 그녀는 상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대통령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 국수 가게에서 최민재가 엎어버린 그릇값 영수증,
그리고 그가 썼던 법인카드 내역서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고 부하를 기차로 밀어버린 자가 안보지원 사령관이라니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입니까? 대통령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쾅! 당장 이놈 끌어내! 헌병대 불러! 아니, 검찰총장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이따위 쓰레기가 내 앞에서 장군 흉내를 내고 있었어! 대통령의 호통에 멍하니 서 있던 경호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최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명의 건장한 요원이 최민재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건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민재야. 차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라고. 대통령님, 이건 음모입니다. 김소희 전현이 북한이랑 내통해서. 최민재는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했습니다. 그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바닥에 질질 끌리는 구두굽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김소희는 끌려가는 최민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얼굴을 그에게 바짝 들이댔습니다. 최민재의 동공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억나나? 내가 아침에 했던 말. 국수값은 아주 비쌀 거라고 했지. 최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김소희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니놈의 별, 니놈의 명예, 그리고 니놈의 남은 인생 전부. 이제 계산은 끝났어. 감옥에서 썩어가며 평생 후회해라. 내가 살아 돌아온 오늘을. 으읍. 경호원들이 최민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칠게 내쉬던 대통령이 천천히 책상 앞으로 돌아 나와 김소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김소희의 피 묻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흙먼지와 기름때가 대통령의 고급 양복에 묻어났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울먹임이 섞인 목소리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 대장, 자네를 죽음으로 내몰 뻔했어. 국가가 자네에게 빚을 졌네. 김소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민재는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각도는 칼같이 정확했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대장 김소희, 지옥에서 작전 복귀했습니다. 아직 청소할 쓰레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그러나 확실한 전권 위임이었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살을 전부 도려내게, 내가 자네의 방패가 되어주지. 김소희는 피 묻은 얼굴을 닦지 않은 채 뒤로 돌아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최민재의 잔당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를 더욱 또렷하게 깨웠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막을 올렸습니다. 닫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다시 활짝 젖혀졌습니다. 탕! 탕! 고막을 때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청와대 집무실의 정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최민재를 끌고 나가던 2명의 경호원이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붉은 선혈이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푸른 카펫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경호원들 사이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최민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발목 홀스터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되었고 눈동자에는 광기만이 번들거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영이를 무는 것이 아니라 맹수를 흉내내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충구는 정확히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대통령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꼼짝마! 누구든 움직이면 대통령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최민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찢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고 상황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 단 하나의 그림자만이 움직였습니다. 김소희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움직임이었습니다. 최민재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김소희의 본능이 먼저 포착했습니다. 죽어! 다 죽어버려! 탕! 총성이 다시 한번 울렸지만 대통령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발사되기 0.1초 전 김소희가 몸을 날려 최민재의 팔을 쳐올렸기 때문입니다. 총탄은 천장의 샹들리에를 박살냈고 유리파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민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국군정보사령부와 특수임무수행을 거친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썩어 빠진 정신과는 별개로 그의 몸에 배인 살인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즉시 총을 진 손을 회수하며 김소희의 복부를 향해 무릎차기를 날렸습니다. 김소희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다쳤던 아직 피가 채 멈추지 않은 바로 그 옆구리였습니다. 상처가 벌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최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열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빈틈이다, 이 쥐새끼 같은 년! 그는 권총 손잡이로 김소희의 관자놀이를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묵직한 쇳덩이가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김소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녀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그녀는 떨어지는 권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틀어 충격을 흘려냄과 동시에 최민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소희의 팔꿈치가 최민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최민재의 입에서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침이 튀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그의 몸이 기역자로 굽어질 때 김소희의 손이 뱀처럼 휘감겨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가 수천 번도 넘게 연습했던 대테러 제압술, 일명 본 브레이커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최민재의 오른팔, 총을 쥐고 있는 그 팔을 위아래로 오감했습니다. 마치 강철밧줄이 감기는 듯한 압박감에 최민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가 나직하게 그러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다. 너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 놔! 최민재가 반대손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김소희의 허리가 회전하며 체중을 실었습니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집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뼈와 인대가 한계점을 넘어 뒤틀리며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최민재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팔꿈치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인 그의 오른팔은 헝겊 인형처럼 덜렁거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이 힘없이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소희의 응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최민재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의용 대형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건 내 부모님의 몫이다. 쿵! 최민재의 얼굴이 단단한 원목 테이블 위에 처박혔습니다. 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김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민재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들어 올렸다가 이번에는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앞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최민재가 북한 공작원과 내통했던 증거 자료들이 붉은 경고창과 함께 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과거의 최민재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헐떡이는 현실의 최민재가 오버랩되었습니다. 김소희는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최민재의 얼굴을 모니터 화면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액적의 열기가 그의 찢어진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네가 팔아넘기려 했던 조국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파버린 네 무덤이다. 살려. 여긴 군사법정이 아니야.
그리고 난 지금 제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다. 복수에 미친 딸이지. 그녀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민재의 얼굴이 화면 속 자신의 죄목 위로 뭉개졌습니다. 피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최민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쓰레기 봉투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최민재는 경련을 일으키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제복은 찢어졌고 어깨의 별 계급장은 떨어져 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김소희의 옆구리에서 붉은 폐가 배어나와 군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상처 입은 짐승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집무실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던 비서진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창백해진 얼굴로 책상을 짚고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처박힌 최민재가 아닌 피를 흘리며 우뚝 서 있는 김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묻은 얼굴 사이로 지독하게 슬프지만 동시에 후련해 보이는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각하.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깨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무장한 경호실 요원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최민재를 짐짝처럼 잡아 끌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정보 라인을 쥐락펴락하며 어둠의 왕으로 군림했던 자의 최후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최민재가 남긴 핏자국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로 얼룩진 군복을 입고도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김소희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와 김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장,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을 걸세. 내 자네의 공로를 높이사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네. 군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개혁을 완수해주게. 국방부 장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권력의 정점. 하지만 김소희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사성 계급장, 그 무거운 별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그러나 단호하게 견장을 뜯어냈습니다. 달그락. 차가운 금속성이 대통령의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서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 묻은 별 4개가 훈장처럼 혹은 족쇄처럼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김소희는 처음으로 군인의 딱딱한 경례가 아닌 인간 김소희로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하, 제 전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 대장, 그게 무슨... 평생을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만 연마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손으로 살고 싶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없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딸로, 평범한 시민으로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피 묻은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